어떤 조카한테 자금을 사업 자금을 빌려줄 것인가 그걸 한번 빙의를 해보는 건데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조카 있고 B라는 조카 둘 다 똑같아요. 사가 도소매를 한다고 팀장님들을 찾아와서 이제 사업 자금 좀 이제 도와달라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 A라는 조카는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과 도소매를 하려고 하는데 25년에는 매출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26년에는 한 20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A라는 애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B라는 조카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제 팀장님들께 제가 지금 이제 사과 도소매 사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제 저희 계획을 한번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제 사과는 저희 충남 보령에 스마트 제조 공장을 잘 갖추고 스마트팜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일정한 당도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유통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 이제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협회에다가 요거에 대한 납품 제안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반응이 오는 이런 이제 계약서랑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는 이제 일반 오프라인 샵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같이 유통을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자상거래도 지금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제작을 들어간 자사물로 제작을 할 건데 이걸 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월급은 한 분당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샵을 이제 1호점 기점으로 해서 이제 2호점, 3호점 이제 지역구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해보니까 25년 1월에는 일단 오프라인 샵 매장 매출은 이 정도, 온라인은 이 정도, 그리고 광고선 매출은 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있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조카한테 1억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누가 A한테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대표님들의 상황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니까요. 대표님들이 재무제표만 딸랑 갖고 올라가서 저 자금 좀 상담 받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 같은 조카의 판정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조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성적 요소를 판정을 받고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이제 앞으로 미팅을 가실 때 이제 방금은 조카의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 기업이 1억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기업의 장점은 도대체 뭘까 그런 관점에서 미팅을 진행해야 정성적 지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엑셀표에 어차피 다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정량적 지표는 이거 좋으면 좋은 거지 안 좋더라도 무조건 체크는 해야 됩니다. 현재 매출액 일반 매출액 일단 기준을 잡고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고 신용 점수는 그 KCB 말고 나이스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전체자금은 나이스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KCB를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는 나이스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나이 이것도 만 나이로 좀 체크가 필요하신데 이거를 팀장님들마다 만 나이 기준이 막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년 월일 6자리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앞자리만. 그럼 제가 대충 만 나이 계산해서 그 대표님의 특정 나이대에 나갈 수 있는 특수 자금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기 대출 일단 대표님의 신용기 대출은 중요합니다. 얼마 정도 있는지 몇 건 얼마 정도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그 5주차도 설명드리지만 법인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 판정받기 때문에 법인도 자기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이면 법인의 신용기대출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대표님의 신용기대출 법인의 신용기대출 왜냐면 다 평가에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받은 정책 자금 기업에서 대표님 어디서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신보에서 1억, 기부에서 1억, 중진공에서 5천, 대략적인 재단에서 5천 뭐 이렇게 대표님이 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기간과 얼마를 받으셨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기간은 잘 모르겠고 한 5천만 원 받았어. 이렇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적어 주셔야
저도 그걸 고려를 해서 이쪽으로 증액을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우회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주업종, 이것도 이제 엑셀표에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에 되어 있고 실제 업종은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매출,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 주업종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업 연월일, 이것도 업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라인업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 연월일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저기서 자사 기술력, 여기서 이제 정성적 요소가 많이 갈리거든요. 자, 자사 기술력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막 커다란 엄청난 무슨 첨단 기술 뭐 그런 것만 기술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장점적인 거를 그냥 다 적으시면 돼요. 장점. 방금 이제 제가 조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지금 이제 B라는 조카가 장점적인 요소들을 지금 많이 예시를 들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업종별로 한 다음에 다시 조카사를 돌아올게요. 장점의 예시를 몇 가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광고 대행업에 대해서 뭔가 미팅을 가셨다고 해볼게요. 그 회사가 광고 대행업이에요. 미팅을 이제 가시면 여러 광고 대행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뭐 블로그 뭐 이제 대충 블로그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냥 뭐 포스터 만들어주거나 뭐 일반적인 광고 대행업들이 있지만 그 회사에서 이것은 이 회사가 좀 특별하게 하네. 그것을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싹 다 기술력으로 다 메모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게요. 광고 대행업인데 요즘에는 이런 광고 대행사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소통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기법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요즘에 광고 대행사들이 여기에 진입하는 광고 대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의뢰를 하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제품을 이제 광고를 대행해줘서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을 일으켜주는 이런 것들이 기술이자 장점인 거예요. 또 광고 대행업인데 만났는데 그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딴지는 모르겠지만 KT나 SKT의 고객들한테 광고 문자를 볼 수 있는 제휴권을 땄어요. 이거는 그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에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좀 특별한 거, 그 회사가 이걸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적인 거, 그런 것들은 다 정성적 요소, 기술적 요소로 다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기보에서 신보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것들로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된다. 걔네들이 평가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장점적인 건 다 물어보셔야 돼요. 또 이제 광고 대행사, 이거는 뭐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 지점원 팀장님께서 미팅을 광고 대행사 다녀왔는데 그 대표님께서 자기 광고 회사에다가 광고를 의뢰를 하면은 그 의뢰를 한 기업한테 BTS를 출연시켜 줄 수가 있대요. 자기가 BTS랑 이제 카톡을 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게 진짜 대표님이 제정신이고 사실이었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기술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맨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BTS랑 그 정도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쪽에 그러면 저희 올파이낸셜에서 BTS가 홍보해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바로 하죠. 저도 바로. 그래서 그런 신분이라면 차라리 BTS한테 1억 빌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걸 빌려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혹시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장점적인 요소예요. 대표님께서 뭐 유튜브나 개인 인스타 채널이나 팔로워가 있다.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 장점적인 것들은 전부 다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예시 든 건데 또 다른 업종 도소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도소매. 자, 도소매는 가장 기본적으로 장점은 상품성이죠. 이거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회사의 상품성. 자, 예시를 들게요. 이제 어떤 이제 도소매 대표님은 해외에서 물품을 떼오는 그런 이제 도소매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품 자체가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물품 디자인 되게 수려하고 내구성도 좋고 독특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저렴한 가격에 떼와서
국내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 이제 유통에 대한 상품성.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그걸로 자금이 원래 1억 나갈 거 2억 나갔어요, 2억. 예, 그런 도소매. 또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도소매 하시는 성격 이상했던 그 사람, 그분이 일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독점권을 따냈어요. 예, 그것도 그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인 거예요. 그냥 그 회사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도소매를 하시는데 그냥 도소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도소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 도소매는 B2B나 B2B나 B2C한테 국한되지만 더 넓은 B2C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장점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그 회사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장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기재를 해가지고 정성적 요소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예시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품성도 있을 수 있죠. 그 회사에서 뭐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른 타사 제품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뭐 제품에 이제 뭐 나사나 이제 볼트가 경량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제품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꼭 이렇게 로봇가 직접 막 생산에 관여하는 그런 스마트 공장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공정도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것도 스마트 공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정도 이렇게 프로세스 관리하는 거. 그런 공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조 현장 스마트화, 또 요즘에 제조 현장 안전 구축 시스템, 안전 장비를 구축한 것도 그 회사의 장점 요소로 부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뭔가 동종 업계 대비 조금 특별한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장점적인 요소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업의 형태의 대표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소상공인 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입장을 했을 때 테이블에 스마트 오더가 달려 있으면은 모든 음식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 식사한데도 스마트 오더 없었죠? 예, 없었죠? 예, 모든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여기 스마트 오더가 있네. 캐치를 하셔야죠. 그냥 뭔가 이게 장점이겠어?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다른 회사랑 다른 이제 사업장하고 장점이 있고 이건 장점이다 생각이 들면은 다 기재를 해서 저희가 자금할 때 다 풀이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작은 음식점처럼 보이는데 카페처럼 보이는데 키오스크가 하나 있네. 예, 이것 또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그런 업장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 스마트 키오스크 이 자금으로 그 이제 싸움의 고수라고 이렇게 음식점 있잖아요. 보쌈 파는데 예, 창업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앞에 키오스크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7천만 원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만큼 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물론 지금은 조금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때는 키오스크 도입했으면 되게 더 우량 평가를 해줬는데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소상공인 뭐 예를 들면 또 지나가다가 무인샵이 있어도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건데 모든 기관에서 우대를 하는 게 외화벌이 수출하는 기업 되게 우대를 하는데 단돈 1불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단돈 1불이라도 수출을 했다면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아직 수출을 하진 않았지만 수출 정황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수출 계약서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나 뭐 저기 해외까지 가서 막 로봇랑 악수하는 막 그런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수출에 대한 정황들이죠. 정황. 그것도 어필이 돼요. 그것도 단돈 1불 얼마죠? 1,400원 정도 뭐 하겠죠. 지금 환율로 환율이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큰 가점으로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독특한 것, 장점적인 요소는 그냥 싹 다 적어줘요. 그 경중도의 차이를 가리지 마시고 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또 대놓고 기술적인 요소는 이제 서류적인 부분, 서류적인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3, 4주차 때 3, 4주차 때 알려드리는 그런 기업 인증에 대해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놓치지 말고 다 들으셔야죠.
기본적인 기업의 인증서 받는 거, 인증서, 뭐 벤처인즈, 메인비즈, 이노비즈, 뿌리기업,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 확인서 이런 인증들, 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소 설립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특허도 등록이 있고 출원이 있잖아요. 등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특허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출원은 한 건 정도는 잡아주셔야 가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기금에서 자금이 최소 1억이 승인되는 기준점이 내부 평가 기준으로 6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허 등록은 점수가 후하게 평가되지만 특허 출원은 1점에서 2점 정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2점에서 3점 정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팅하실 때 이제 기금에서 그 뉘앙스를 듣고 가점을 챙겨서 들어가든가, 뉘앙스를 듣고 부당하면 민원을 걸던가, 뉘앙스를 듣고 이게 아예 안 풀릴 거면 우회해서 다른 쪽 시도해 보던가, 뉘앙스를 듣고 다른 기관 가던가, 여러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애매한데, 조금 애매한데 이러면 그럴 때 특허 출원, 가점, 연구 설립 이런 것들이 크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대놓고 기술적인 거는 인증, 이렇게 표면적인 인증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바로 이거 끝나고 엑셀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엑셀 표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 질문 주신 왜 컨설팅을 끼면 싫어하는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들면서. 우선 1년 이내에 고용된 정황 있죠. 1년 이내 신규 채용이 1년 이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정책자금 기관에서는 큰 가점을 줘요. 자, 신보기본은 지금은 사이트에서 이게 그런 공시된 자료가 사라지긴 했는데 원래는 있었어요. 1년 이내에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은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서를 주겠다라고 대놓고 공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청년이면 5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 한도를 내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신나게 이제 클레임을 걸었었거든요. 뭐 신규 채용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없다면은 홈페이지 캡처해가지고 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홈페이지 내려가 있지만 내부 규정상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사진 찍으려 그러면 못 찍어서 그러지 아직까지도 내부 규정상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용 상황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최근 사례인데 수강생 팀장님 사례 중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그 지점이 실적이 부족한 건지 또는 정말 그 기업이 잘 될 것 같았는지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 기술보증기금으로 제가 가보라고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그 업종이 기술보증기금 쪽으로 가면은 맞지만 좀 매출액이 약간은 약소했었어요. 약소했는데 일단은 한번 다녀오시고 일단은 거부 반응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그걸 체크해서 가점으로 풀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풀지 체크해 보시면 갔다 왔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과장하고 상담하다가 부지점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부지점장이 얘기하는 게 여기 기업은 정말 저희가 해주고 싶은데 애매하다라는 말을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부지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 잠깐만 4대 보험 5명 넣을 수 없냐? 부지점장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5명 잠깐만 4대 보험 해오면은 자기가 1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건 그만큼 거기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점을 챙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부지점장이 시켰기 때문에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끼면 부정 판정을 받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고용 상황이 있으면 우량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설명했는데 팀장님들 만약에 나쁜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렇게 권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대표님한테 이거 한 2~3명만 4대 보험 넣으시면은 자금 진행할 때 큰 가점이 되니까 준비해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따 법리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형법에 근거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 정책자금이 불법 유형으로 판정받는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에 기반해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그게 다 형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기업에서 갖추고 있는 진짜 자금을 잘 풀 수 있는 장점적인 요소를 체크하라고 하시는 거지, 저는 이거를 악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막 악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책임 못 집니다. 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고용 지표는 크게 작용해요. 크게. 근데 그건 왜 했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담당자 그 수강생 팀장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부지점장이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부지점장이 시켰잖아요. 뭐 저희가 했어요? 부지점장이 시켰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 사유는 부지점장이 있는 거예요. 부지점장. 걔가 해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알고 이거 이렇게 이제 이런 시장이 있는데 대표님 한 2명만 넣으시죠 하면은 형법에 근거해서 처벌받죠. 형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이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용에 대한 예정도 가점으로 받아요. 예정은 뭘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말로? 그냥 저 채용할 거다? 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다 그냥 채용할 거다. 예정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알바몬에 올라온 공문 같은 거 URL, 그리고 잡코리아에 올라온 URL, 그런 걸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면 이제 팀장님들도 이제 이거 이해하시니까 대표님들께 진입하기 전에 저희 잡코리아 하나 올리고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이게 경중도를 따지면 되게 낮긴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그런 생각조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채용 예정이 있다. 그럼 대표님께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용 예정에 대해서 자금을 진행할 때는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참에 공고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셔야죠. 없는 사실을 대표님 채용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그냥 하나 올리세요. 그러면 도움 많이 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제가 지금 기관에서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이거를 그래서 컨설턴트를 끼면 이걸 악용하는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보 신고도 되어 있는 게 있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대놓고 하면은 글과 부스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대놓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컨설팅이 껴서 안 된다 하면 반드시 녹취하시고 명함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바로 뚫어둘 테니까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거래처 이것도 중요합니다. B2B가 많으면 당연히 좋아요. 이 상식적인 생각인데 매출이 10억 하는 똑같은 A, B 업체가 똑같이 있다고 쳐볼게요. 매출이 10억. 근데 A는 B2B 관공서랑 뭐 이마트 이런 쪽에 탄탄하게 납품하면서 10억이라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B2C는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달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유치를 하기 때문에 B2B를 더 안정적으로 봐요. 여기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장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기승전결 스토리가 더 납득이 되는데 B2C가 또 안 된다는 건 아니라 이런 B2B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협상에 유리합니다. 네. 그 사람들 납득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련 경력 이것도 4대 보험이 가장 좋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경력, 대표님의 사업 운영 경력 관련된 거는 다 적어줘야 돼요. 프리랜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최대한 관련된 경력을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국가 공인된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민간 자격증도 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관련된 거는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허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등록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특허가 출원이 한 건도 없으면 하나 정도는 잡고 들어가는 게 1점에서 2점 플러스 가점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혈이 뚫리는 역할을 해요. 특허 출원이 59점에서 더 이상 점수 넣을 게 없는데 막 애매한데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 특허 출원이 혈을 팍 뚫어줘요. 1점, 2점. 자금이 안 나가는 기업이 1억이 나가는 기업이 돼버려요. 그 순간이. 아까 근데 이건 기금 얘기고
아까 재단은 뭐라 그랬죠? 대놓고 가점에 대놓고 증액까지 돼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단은. 그러니까 재단 컨설팅을 할 때는 특허 출원은 그냥 무조건 잡고 해야 돼요. 음식점이 특허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음식점이 특허 출원을 뭘 낼 게 있어요? 그거는 5주차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낼 수 있어요. 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향후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처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자금이 나가는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핵심적인 거예요. 팀장님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또 좋지만 돈을 빌려줄 때 특히 투자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자자는 뭘 보고 투자를 해요? 그 회사가 돈을 벌 것 같은 기업한테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매출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를 대충 하면은 담당자도 잘 납득을 못해요. 예시를 들게요. 이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사례보다 극단적인 사례 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아까 그 해외 직구를 하는 막 되게 수려한 디자인을 싸게 구매를 해와서 국내에 유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도소매 하시는 분. 그분은 이제 도소매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이제 병행해서 도소매도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과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정말 물건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것도 싸게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도 국내에다가 비싸게 파는데 그게 또 팔려요. 그 시장을 잘 공략했어요. 디자인 좀 특이하고 수려해서 특정 시장을 노려요. 뭐 약간 그런 이제 갤러리 같은 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고급 뭐 이런 게 병원이나 막 그런데 좀 배치될 만한 그런 걸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대표님의 이런 정성적 요소들을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대표님께 매출 향상 계획을 물어봤어요. 이 기업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매출액이 2억이 조금 안 됐어요. 2억이 조금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대표님께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잘 나가도 1억이다 이거는. 팀장님들 이제 앞으로 많이 진행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게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시험고진 기금에서는 6분의 1을 자꾸 얘기해요. 매출액이 6억이 아니면 재단 가라. 우리는 최소 6억 정도는 돼야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거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진행하는데 매출액 2억도 안 됐어요. 2억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적 요소를 다 어필하고 대표님의 이제 정량적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체킹해가지고 1억 정도 나가도 여긴 잘 나간 겁니다. 해서 대표님께 이제 향후에 기대되는 매출 방법을 많이 여쭤보고 대표님께서 한 달에 이 정도 5천 정도 찍을 수가 있어서 내년에 한 5억 정도 매출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는 2억을 했지만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자신 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대표님과 미팅을 토대로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매출 계획 잘 쪼개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두세 장, 매출 계획만 두세 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따 사업 계획서 만드는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사업 계획서 한 10페이지 내외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 보냈죠. 그런데 대표님께서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승인은 됐는데 그래서 저 1억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많이 트러스톤이나 좀 꺾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려오면서 근데 담당자가 이거 그 내년 매출 계획을 9억으로 바꿔서 내면 2억을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매출 계획을 9억으로 바꿔서 내면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평가해주겠다.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단기 매출 계획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기업을 담당자가 이 기업에 많은 자금을 승인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출한 게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 그래서 올릴 근거가 2억을 해주고 싶어도 올릴 근거가 없어가지고 9억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담당자가 있잖아요. 제 수수료 올라갔는데 왜 거부를 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담당자가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내라고 했잖아요. 담당자가. 그냥 그래서 냈어요. 9억. 2억 승인했구나. 2억. 저는 가만히 있는데 2배 벌었네 수수료를. 네.
1,000만 원 벌 거? 예. 아니 500만 원 벌 거? 더 많이 벌었어요. 자, 그렇게 담당자가 권장을 했고 제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팀장님들, 대표님, 제가 어서 좀 들었는데요. 이거 매출 계획 한 15억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형사처벌, 형사처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대표님과 미팅을 하고 현실적인 매출 향상 계획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끔 대표님과 잘 미팅 저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사례 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례고 일반적인 사례는 그만큼 다 반영이 된다니까요. 정성적 지표에. 또 말도 안 되는 사례. 이거 하다 보니까 저도 케이스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상한 사례가 자꾸 생기는데 저 수강생 사례예요. 수강생 팀장님인데 대전 분 계시나요? 계시죠? 네. 대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대전에서 그 빵집 말고요. 그 저기 말고 그냥 정말 모르는 기업,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전 사람들은 다 한대요. 그 기업을. 그래서 이제 수강생 팀장님이 너무 간절하고 지인이라서 한번 좀 봐달라 해서 봤는데 매출은 좋은데 3년 연속 결손이었어요. 결손이 뭐죠? 기업은 이익 또는 결손이죠. 장사를 잘했으면 이익이고 결손은 망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마이너스도 그냥 나지 않았어요. 3년 전에는 마이너스 1억, 그 직전 연도는 마이너스 3억, 마지막 연도는 마이너스 9억이었어요. 이거 그냥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마이너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법인 자꾸 손해보고 대표님 돈 끌어다가 자꾸 그냥 법인에다가 돈 넣고 어떻게든 그냥 연명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너무 이 기업을 이제 살리고 싶다. 저보고 도와달라. 제가 전액자금에 자신이 있어도 안 될 기업은 안 돼요. 그런 기업을 어떻게 살려요? 일단은 힘들겠지만 한번 오셔라. 미팅을 이제 심도 있게 했는데 대표님께서 자기가 그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3년 동안 살려보겠다고 고집을 했는데 그 기업이 3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최근 3년 동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고집을 해봤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제 확실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런칭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저는 편파적으로 미팅 안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 새로운 사업은 정말 장사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이것도 이 사람밖에 못해요. 대전에서 그 인프라를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만 실현시킬 수 있는 진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괜찮다. 지금 사업은 답이 없는데 이거는 시도해 볼 법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사업계획서를 이제 수강생 팀장이랑 같이 만들었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전 조언만 했어요. 이거 수정하고 이거 수정하고. 근데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대표님 기대를 하지 마셔라. 그래도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 정도는 봐주기 힘들 거다. 결손이 이렇게까지 나고 있는 건 그냥 이례적 전례적 없다. 이거는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보셔라 해서 이제 미팅을 다녀오셨는데 담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보였거든요. 담당자가 자기도 이 기업을 이제 계속 유의주시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의 현재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대요. 담당자도 판단했어요. 너무 좋은 사업 계획이다. 근데 지금 대표님 기업 상황은 아예 결제조차를 못 올린다. 그냥 내부 규정적으로 이건 심사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 3년 연속 결손도 심각한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기준 자체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표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새로 하시려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보인다. 새로운 창업으로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으로 이종 창업을 해보셔라. 그러면 평가를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정상 궤도. 여기까지 답변은 앞으로 팀장님들도 많이 겪게 되실 정상 궤도의 답변입니다. 그 뒷말이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뒷말이 근데 대표님 명의로 이종창업 해와봤자
지금 본 기업이 너무 박살나 있어서 관계 기업으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명주주 세워가지고 차명 대표 세우면 평가해주겠다라고 담당자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듣고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 담당자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지 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지 사장 거르고 그런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경영주가 아니라 차명 경영주를 데리고 오라는 말이 튀어나오네.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극단적인 사례. 저는 일단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주주가 무슨 죄예요? 그 명의 빌려주는 주주는 무슨 죄예요? 잘 되면 모를까? 잘못되면 죄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저는 일단 막 했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저들도 이게 정성적 요소가 꽂혀가지고 이 기업을 정말 해주고 싶으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별의별 소리를. 네. 아까 그 애견 그 사람도 말씀드렸죠. 웬만한 지점에서는 그냥 가라고 했을 가지금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지들 내부 규정까지 읊어주면서 일반 운전자가 하면 안 되는데 요 트러스트온으로 하시죠. 승인해주고 무슨 말 했어요? 니네한테 주식 좀 주면 안 되냐? 나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에 드니까 별 기술을 지들이 먼저 기교를 다 제안해가지고 해주려고 해요. 말씀드렸죠. 이거 전에 방금 기보 부점장이 뭐 한다고 뭐 하라고 뭐 했었죠? 무슨 가족을 5명을 잠깐만 넣으라고요? 그 정신 나간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어디 다른 기관에서 사찰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들었으면 뭐가지는 당연하고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무리해서까지 해주고 싶은 기업은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드라이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드라이브하는 것들을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말하는 일반적인 매출 거절이에요. 매출의 6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채워오지 아니하면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순수 매출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매출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매출 기준만 봤을 때 그땐 6분의 1이에요. 그때는 6억 찍으면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일반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DB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부터 구경한다고 했죠? 여기 장사냐 사업이냐. 근데 음식점은 뭐예요? 장사죠? 어디 가야 돼 원래는? 네, 배우신 대로요. 재단 쪽이에요. 재단 컨설팅. 장사는 재단 컨설팅, 사업은 기금 컨설팅으로 먼저 잡는 겁니다. 자, 재단 컨설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장사하시는 음식점이 매출액이 6억을 평균적으로 하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기보에, 신보에 갈 수 있어요. 매출액을 저들이 말하는 그 6분의 1은 정말 순수 매출, 그러니까 신보의 유망업종, 기보의 유망업종 그런 걸 배제하고 순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6분의 1을 찍으면 평가를 해주겠다가 그냥 그 매출액 기준이 매출액 기보 말고 신보 쪽, 신보 쪽에서 그래서 매출이 6억이 넘어갔으면은 그 매출액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판정을 해줍니다. 사업의 형태로 봐줘요. 사업의 형태로. 그래서 6분의 1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절하는 매출액 기준은 정말 매출액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를 하려면 아니에요. 매출액도 평가를 하지만 정성적 지표도 평가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혼돈하지 마시고 그 뉘앙스를 잘 이제 기억하시고 저랑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점수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이드하는 건 710점이에요. 710점 정도가 커트라인. 하지만 신보는 조금 선호하는 점수가 약간 달라요. 800점. 신보는. 그리고 기보는 600점 초반대도 봐줘요. 기보는. 중간에 이제 710점이 그들이 가이드라인이지만 신보는 80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기보는 저기 600점 초반대도 됩니다. 근데 이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봐준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신보 720점이니까 안 되겠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아까 그 도소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트러스트로 나가긴 했지만 시중 점수가 650점밖에 안 됐었어요. 신보에서 나가는데. 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생년월일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청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만 39세 미만이 아니라 이하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표님들은 또 다양한 자금 루트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엑셀표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정책자금 어디서 받으셨는지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업종은 실제 주업종은 뭔지 그 다음에 개업연도는 언제인지 고용 상태는 어쩐지 주요 거래처 장점 특허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지 엑셀 표를 제가 다 드릴 건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엑셀 표를 다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미팅 가실 때 이 엑셀표를 여셔서 미팅을 하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툭 주시면 돼요. 피드백 요청한다고. 그게 다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 이것을 쓰고 싶은 것만 써서 주시는 팀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 이거를 제가 뭔가 미팅할 때 가오잡고 싶어서 쓸데없는 빈칸 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금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빈칸 둔 건데 빈칸으로 주시면 저는 그거는 없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자금 피드백을 다양하게 못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쓰는 요령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업체명 쓰시고 앞에 법인이면 주자를 좀 붙여주시면 되고요. 개업연도 거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대표님한테 그냥 질문답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 주업종. 자, 이것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업종을 적어주시면 돼요. 주업종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적어주시면 돼요. 업종. 업태 말고요. 업태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업종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업종을 적어주시면 돼요. 업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왜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에 신고된 업종과 이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른지 그것도 체크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업종을 적어주시면 되고 신용등급 대표님께 물어보시고 있는 대로 대표님 나이 점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대표님의 앞자리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도 최소한 그 9단위까지는 적어 이제 광주가 9단위가 다 있잖아요. 네, 9단위까지는 적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광주 광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특례도 있지만 9단위로 진행하는 특례들도 계속 올라와요. 저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 기업에서 요거까지 시도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9단위까지는 적어 주셔야죠. 밑에도 뭐 적어주시면 좋지만 그냥 9단위까지는 최소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이 만약에 법인이면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자금은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유의미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평가가 안 됩니다. 자 굳이 따지면 주주가 높아요, 대표이사가 높아요? 주주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이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주주가 채용을 하는 게 대표이사죠. 네, 그래서 대표이사가 기본적으로 상담 대상자는 맞지만 유의미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경영권이 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대표이사. 그래서 이 정책자금은 법인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 경영 각서라는 걸 받기 때문에 주주랑 대표이사가 동일시돼야 돼요. 최대 주주랑 대표이사 동일시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일단 대표이사의 유의미한 지분이 경영권에 침해받지 않는 범주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게 51%. 그냥 49%가 다 난리 쳐들어도 혼자 과점하고 있잖아요. 51%.
이게 이제 맞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표님이 30%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70%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지분이면 돼요. 나머지 70%가 특수관계인이 30%가 있다. 네. 그럼 대표님의 실질적인 유의미한 지분이 60%잖아요. 60%. 배우자가 30%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니까 유의미한 권력을 갖고 있냐 그거를 봐요. 주식 비율을. 아무튼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업체가 진짜 좋은데 대표이사가 주식을 한 푼도 없는 데가 있어요. 투자자한테 이렇게 투자자가 설립을 했고 경영만 하는 대표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율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년도 매출. 이것도 잘못 적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당해년도 현재까지 매출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를 들어 이제 25년 지금 3월이라고 쳐볼게요. 3월까지 찍어봤자 뭐 얼마나 찍었겠어요. 근데 60억을 적어주신 거예요. 60억. 25년 목표. 25년 목표를 적어주셨는데 아니에요. 현재까지 찍은 것만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는 정성적 요소에 따로 사업계에서의 어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기다가는 현재까지 찍은 것만 현재까지 찍은 거. 또 질문하시는 게 현금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인정 안 해줘요. 탈세한 거 인정 안 해주고 찍은 거 있잖아요. 찍은 거 신고한 거 현재까지 기준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당해년도는 이익인지 교수인지 모르죠. 이거는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직전 연도도 1,000만 그러니까 10,000원 단위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막 이런 단위까지는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확정을 하셨는지 당해년도 거 현재 기준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당해년도 거 그리고 직전 연도 지금 기준으로는 23년이죠. 곧 직전 연도는 곧 24년이겠죠. 이제 곧 여기다 쓰는 거는 25년 매출이겠죠. 25년 1월 매출이라도 찍은 것만 적어주시면 찍은 것만 24년, 23년, 22년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 다음에 이익인지 결손인지 여부 정도는 대표님과 미팅을 통해서 체킹을 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저도 물론 크레탑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체킹은 가능한데 너무 많은 팀장님들을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익 결손 여부 정도는 적어주셔야 너무 결손이 심하면 특례 자금으로 우회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익인지 결손인지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경력도 없으면 없음 그냥 이렇게 슬러시라도 적어주세요. 슬러시. 그러면은 체크를 해봤는데 해당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저거를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주시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밑에 나오는 여자 대표님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그냥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가끔 가다가 이거는 뭐 물어볼 가끔씩 본인이 티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대표님들께서 명문대 나온 대표님 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엄청난 정량적 요소입니다. 그 음식점이 어디 간다고요? 일반 음식점이 재단이죠. 네. 제가 이제 현역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현역이에요. 그냥 저 그냥 영업직으로 했었을 때 영업으로 다녔을 때 그냥 일반 음식점인데 신보에서 그 2억이 나왔어요. 2억 매출이 1억 조금 넘었는데 원래 음식점 어디 간다고요? 재단 가야죠. 근데 신보에서 2억이 나갔어요. 서울대 출신 서울대 나왔다는 것으로 2억을 평가받더라고요. 서울대 얘는 뭐라도 하겠다.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뭐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승인 사유가 서울대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향후 매출 계획이 누가 봐도 별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인정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명문대 나왔으면은 크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문대. 대학교 맞지? 전공학과를 쓰시면서 이제 혹시나 명문대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은 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웃기지만
그런 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회적 그냥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으면 뭐라도 하겠지. 다들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고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분야별로 그렇죠. 고졸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또 고졸이라고 막 그런 나쁜 판정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명문대는 우량 평가를 해줘요. 명문대는 가끔 막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연세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갑자기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경영자 여부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누구를 기점으로 써야 될까요? 서류상으로 등록돼 있는 거 기준으로만 쓰는 거예요. 서류상. 근데 서류상으로 쭈르륵 쓰다 보는데 이 사람이 실제 경영주가 아닌 경우도 있죠. 저희는 그거를 바지라고 부르잖아요. 바지 사장. 그러면 이렇게 적어 주셔야죠. 네. 왜냐면 바지 사장님은요, 아무리 기보 신보로 가려고 해도 말 못해요. 무슨 올라가 봐서 그냥 저희 힘 뺄 필요 없어요. 기보 신보가 아니라 직접 자금으로 터닝을 하던가 재단으로 터닝을 하던가 다른 특례 자금으로 터닝을 해야 돼요. 바지가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신보 기보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말 올라가서 하겠어요, 바지가? 네. 반바지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났는데 살짝 경영에 관련돼 있다. 그것도 써주셔야 돼요. 반바지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신보 기보에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잖아요.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보 기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표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 또 여기서 이제 여성 팀장님들은 뭐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남잔지 여잔지는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여자 대표님은요 색안경을 끼고 평가를 받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러면 하나의 좀 준비 작업을 하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컨설턴트를 싫어하는 것도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자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왜 바지로 보려고 할까요? 많은 남자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를 하면은 사업을 계속 해야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냥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게 관행적으로 수십 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여자 대표님은 바지 판정을 하려고 해요. 바지 판정.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바지를 꺾으려면 경력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경력. 첫 번째로. 자, 최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소방업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여자 대표님도 많아요. 실제 진짜로 하시는 소방업 보신 적 없나요? 최근에 나는 솔로인가 21기인가 거기서 어떤 여자 소방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자 대표님도 소방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최근 사례예요. 남자 소방업 대표님 컨설팅을 자금이 나가서 소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자 소방업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실제 경영주가 맞고 경력도 다 화려하고 소방 관련해서 근데 신보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거절이 나왔냐면 죄송하지만 저희 신보 내부 규정상 여자 대표님은 실제 경영주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평가가 불가능해요. 이러고 내려왔어요.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라서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당대우잖아요. 신보에 그딴 규정 없어요. 지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한 거라니까. 그런 규정 없어요. 뭐 그럼 대놓고 국가기관이 남녀 차별을 한다고요? 미치지 않고서?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헛소리를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하면은 누가 다 홀딱 속는다니까요. 그런 헛소리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대표님 제가 깨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4주차 때 배우는 여성기업 확인서 먼저 받아들였어요. 자, 여성기업 확인서의 취지가 뭔지 아시는 분? 그냥 그게 국가기관에서 이 여자 대표가 바지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게 확인서예요. 여성기업 확인서. 국가기관에서 이 경영주가 실제 여자 경영주가 맞냐 아니냐 확인하는 게 여성기업 확인서예요. 여성기업은 많은 혜택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 확인 작업. 자, 국가가 인정한 확인서가 나왔네요. 그거 가지고 가서 또 거절할 수 있어요? 바지라고?
못해요. 근데 바로 거절이 나오긴 했었어요. 여성기업 제가 근데 다 짜놨죠. 이거 갖고 올라가더라도 거절 반응 나올 수 있다. 그럼 녹음한다고 해라. 하니까 알아보겠다. 그거 갖고 올라갔더니 아 이거는 저희가 좀 잘 인정 안 해주고 그래도 저희는 좀 그 경영주로 보지 못합니다. 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 저 녹음해도 되냐고 제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 일단 내부 규정상은 안 되는데 한번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1억 승인됐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라이브 안 했으면 이 여자 대표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컨설턴트도 이런 식으로 안 부딪혀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영업사원의 마음가짐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4대 보험 인원도 체크를 해주셔야죠. 이 기업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을 하려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준법상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그 외 기업은 5인 미만이잖아요. 그럼 컨설팅 방향성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인원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 중에서 1년 이내 채용자도 숫자를 세알해서 저한테 주셔야죠. 이거 어디 있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는 데서 들어가 있어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뜯으면 언제 4대 보험이 들어갔는지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가끔 가다가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13명 적고 저한테 첨부 서류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같이 주시는 분 있는데 뭐 그러면 뭐 네가 한번 세워봐 그거잖아요 저한테.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저도 너무 많잖아요 일이. 최소한 세알해서 체킹은 해서 보내주셔야 좀 더 원활한 많은 분들을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를 공용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빠른 순환이 돼야지 다른 분도 쓰고 다른 분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팀장님들께서 체킹을 이렇게 세알해가지고 해주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 아니요. 다 이게 지금 정기자금을 진행할 때 필요하게 저희가 협상을 진행 체크할 부분들이에요. 자, 이것도 재창업 여부 이렇게 주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은 재창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몰라요. 뭐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재창업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금 여부가 달라져요. 큰 지표예요, 큰 지표. 재창업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자 원래 있던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폐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창업한 게 재창업이잖아요. 그런 거.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자, 옆에는 재창업과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재창업을 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 그 사업장이 휴업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 3개월 동안. 또는 그 사업장이 최초에 설립할 땐 도소매인데 제조업으로 뭐 업종 전환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또는 그 사업장이 뭐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이전을 한 적이 있었는지. 셋 중에 하나가 혹시 했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지금 재창업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다른 얘기. 네. 그것도 자금을 진행할 때 또 폭이 달라져요. 폭이 이런 것도 진짜 그전 남편으로 있다가 법인을 폐지하고 배우자 앞으로 냈어요. 아 그건 아니죠. 왜냐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개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재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을 한 거죠. 새로운 창업, 첫 번째 창업.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다른 사람 연관해서 하지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 딱 기준 잡고 다 체크하시면 돼요. 업종이 다르면 재창업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업종이 다르면 사실 더 좋고요. 업종이 같아도 재창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재창업의 기준은 몇 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폐업하고 다시 창업만 했으면 돼요. 그게 시간이 흘렀어도? 네, 상관없어요. 이따가 이제 재창업을 할 때 그 조금 디테일한 그런 이제 폐업한 사업자의 그 유지 기간의 조항은 있지만 그냥 폐업하고 바로 재창업한 건 상관이 없어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자, 이거 할게요. 또 이제 폐업한 사업자의 주업종은 방금 말씀 주신 지금 사업자가 이종 창업인지 그 새로운 창업인지 동종 창업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자금, 창업기업 그런 게 좀 갈리기 때문에 폐업한 사업자의 주업종도 체크해달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걸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미팅을 하고 대표님과 소통을 해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주업종을 적어주셨어도 대표님께서 지금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제품, 주요 서비스는 뭐 어떤 건가요? 물어보시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일으키는 매출은 상품은 어떤 거고 또는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그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물어보셔야 여기서 장점적인 요소들을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시장이 뭐 감소세인지 아니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성이 올라가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구글링 할 수 있지만 대표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다 어필 된다니까요. 현재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리 산업이 올라가고 있다.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제조업이 막 엄청나게 잠깐 막 붐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차별점이 있고 그리고 판매 루트는 주력이 B2B인지 B2C인지 정확하게 대표님께 막 물어보시고 여기서 주요 거래처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없으시면 마시고 최대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대표님과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다 그냥 물어보시고 새로운 거 준비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부터 매출 향상 계획을 대표님과 많은 토의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상세하게 물어보는 아래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장점은 어떤 건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은 뭐가 있는지 홍보하는 방법은 있는지 자동화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소매는 이 독점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다 알려드렸던 거 그냥 그대로 다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특허는 있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수출 실적이 가능한지 또 계획은 있는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 그냥 하나하나 쭉 다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저는 이걸 다 읽어보면서 이거 충분히 기보의 정성적 요소로 어필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신보의 정성적 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서 정말 자금을 잘 풀어드리고 이쪽에서 저는 이름을 떨치고 싶은데 자금 관련해서 제가 원탑이 되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자금을 잘 풀이하고 싶은 욕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희 회사도 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봐야 대표님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자, 저희는 수수료가 이따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를 시작할 때 계약금이라고 해서 업무 추진 비용을 100만 원을 받고 시작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건데 대표님들이 저희 회사를 계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거예요. 이거. 다른 컨설팅 회사를 그렇게 많이 미팅을 해봤지만 다른 데서는 다 하나같이 매출액만 물어보고 시용 등급만 물어보고 그리고 저기 나이만 물어보고 안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갔는데 우리 올파만 달랐다. 우리 올파이낸셜에이스 팀장님들은 전부 다 우리 기업을 정말 풀어주고 싶어서 상세하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더라. 그리고 미팅 자체를 되게 즐거웠다. 해가지고 신뢰도 가고 실제로 우리 기업을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미팅하면서 다 나온다니까. 미팅하면서 다른 컨설팅 업체랑 확 비교돼 확.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자금을 잘 풀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표님이 우리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함도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팀장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한식집이 한식당이 무슨 향후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매달 음식 그냥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이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세요.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라도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업체 그러니까 장사 말고 사업의 형태를 만났을 때 미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고착해가지고 그냥 해당 없음 이런 거 만약에 소상공인 위주로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거 습관이잖아요. 그 정성적 요소 파고드는 거 못하고요. 그렇다고 그럼 장사는 진짜 다 무시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음식점에서 음식점이 어디 간다고 보통은 재단 간다 그랬죠. 자, 저희 팀장님 사례인데 음식점이 신보에서 나간 사례예요. 물어봤는데 저희 롯데건설하고 계약했어요. 한식집이 앞에 여기 롯데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막 지어지는 그런 앞에 한식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부분들 있잖아요. 인부분들 연간 계약으로 해서
매출이 거의 2억이 예상이 돼가지고 신보에다가 진행이 됐어요. 신보.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개인 치킨집은 밀키트로 전자상거래 진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예상치 않게 자꾸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사업 계획, 막 이런 것들, 현재 주요 거래처, 막 이런 것들이 예상치도 않게 나와요. 예상치도 않게 방향성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막 새롭게 키오스크를 도입하려고 한다. 새롭게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모르는 거예요. 새롭게 법인을 창업, 제조업을 나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새로 제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표님께서 지금은 일반 음식 제공, 음식점 업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으로 제조업으로 전향하는 순간 창업 자금이 나갑니다. 따로 나가요. 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대로 이렇게 안일하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장사라고 해서 다 물어보셔요. 다. 제가 계속 조카를 빗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팀장님들이 이 기업이 1억을 지금 내가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점을 어떻게든 찾겠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계속 물어보셔야 뭔가 그 기업의 장점적인 요소들을 체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자금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지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 물어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자금을 진행할 때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성을 짜기 위해서 대표님 신용기대출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갖고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대표님 법인이면 물어보셔야죠. 법인의 신용기대출은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물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받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책자금 기대출액 얼마인지, 어디서 받았고 얼마 남았고 얼마인지 물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체납이 혹시나 있으신지. 국세 체납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국세 체납은 기본적으로. 근데 갚으면 해주겠다는 판정이 나와요. 갚으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국세 체납이 있다면 국세 체납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컨설팅 다 잘하고 마지막에 저기서 막힐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도 연체를 체크를 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금융사고. 야, 이것도 질문이 좀 있으신데, 예전에 신보기보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말씀드리자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직접자금 기관은 로봇처럼 운영된다고 그랬고, 간접자금 기관은 지들이 판정해서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직접자금에는요, 금융사고 기록이 있어도 상품에 따라 틀립니다. 3년이 경과했으면, 5년이 경과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자금의 경우에는 금융사고 이력이 진행 중이더라도 6개월이 지났으면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매뉴얼적인 게 있어요. 그거에만 부합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신보 기본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팀장님들께서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걔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 너무나 옛날 기억. 근데 그게 이제 해도 된지 5년은 지났어요. 5년은 지났고 그리고 또 5년이 더 이제 총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자, 신보 기본은 내부 규정상 금융사고 이력이 있었을 때 5년이 경과했으면 상담은 돼요. 상담은. 근데 얘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예전 기억이 좋겠어요. 그냥 내부 규정상 5년이 넘었으면은 상담은 가능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 얘랑 감정이 실려요. 감정이. 그래서 평가에서 거절을 합니다. 평가에서 신보 기본은. 근데 직접 자금은 아니라고요. 그냥 정해진 요건 기한만 맞췄으면은 된다니까요. 직접 자금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신보기보 사고 있던 업체는 되느냐 안 되느냐. 신보기보에 사고 터뜨렸으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보기보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옛날 기억이. 근데 감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기업이 사모했던 기업이 직접 자금에서 돈을 받고
매출 100억의 우량한 기업이 됐어요. 신보기부 가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감정적이라니까요. 감정적으로. 기억은 안 좋지만 얘가 로또 맞고 왔잖아요 지금. 그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신보기부가 사고 친 기업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질문 주시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직접 자금은 해당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필요 자금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금액 얘기합니다. 5억, 10억 막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소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최소 자금이 5억, 3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대표님, 저희가 컨설팅 업계 특성상 저도 대표님이 5억 받고 10억 받게끔 정말 최고의 플랜을 제공을 드릴 수 있는 건 약속할 수 있는데 왜 약속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최고의 플랜을 드릴 수 있는 건 약속할 수 있는데 자금을 5억 나갈지 3억 나갈지 1억이 나갈지 5천이 나갈지 그건 저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이 자금 특성상 자금이란 건 확답할 수가 없다. 그럼 대부분이 나오면 나온 대로 좋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1억을 딱 승인했더니 안 받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는 3억 아니었으면 애초에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미리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미리. 예. 정말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3억 가지고 무언가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명확해요. 아주. 근데 그거 빼고는 대다수는 나오면 나온 대로 조치해요. 다. 그러니까 최소 필요 자금을 저도 높아심에 이렇게 물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말씀드렸죠. 예상되는 기대 매출 효과를 대표님과 최대한 미팅을 해 가셔야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대표님 단가가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하기가 좀 버거우시면 대표님의 매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러면 내년 월 매출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연 매출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작성을 하시고 저장 그러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툭 주시면 되는데 요것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기 이름은 뒤에 좀 바꿔주세요. 회사 이름이 뭔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저도 막 누적될 때 저도 보관을 하잖아요. 네. 최소한 회사 이름은 바꿔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좀 뭐 하나의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사례인데 저는 이렇게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상세하게 피드백을 약속드린 거는 이거 저 한번 이제 피드백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 피드백 할 때 최소 2-30분은 잡고 피드백을 해드려요. 정말 길게 하거든요.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충 안 해요. 하나 잡고 팀장님들도 이거 미팅 소중하게 다녀오신 건데 말씀드렸죠. 저는 이 업계에서 자금하면 제 이름은 떨치고 싶은 게 제 야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상세하게 해드려요. 정말 상세하게.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염려스러운 건 저를 AI 창구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조직의 장이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를 하시거나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형태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이게 막 7개, 5개씩 막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7개, 5개. 근데 딱 봐도 이게 한 사람이 쓴 그런 한 사람의 그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게 타이핑을 치더라도 인격체가 보이거든요. 이게 누구 어떤 MBTI 기준에 다 보이거든요. 다. 딱 봐도 이게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는 좋은 뜻에서 팀장님들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거지 이거를 AI 창구로 그냥 저기 뭐 무슨 매크로 마냥 저기다 보내면 답변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광고 대행업을 하시는 팀장님이었나 봐요. TA가 여기서 TV를 막 TA 분이 막 뽑고 무자비하게 하루에 저한테 8개씩 딱 봐도 TA 분이 쓴 거예요. 미팅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제 피드백 그렇게 안 해드린다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1인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중하게 연락드려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피드백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악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또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이제 피드백해서 이제야 좀 할 만한데, 이제야 좀 컨설팅 할 만한데 더 해주시면 안 되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봇가 아닙니다. 일은 로봇처럼 하려고 하는데 인성 자체가 로봇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저 연락을 어떻게 끊어요? 못 끊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청을 드려요. 해드릴 수 있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도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자주 오셔서 댓글만 20개 좀 달아달라. 댓글 20개 솔직히 이분이면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면 하잖아요. 댓글 20개당 피드백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합리적인 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뭐 부당하게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이후에도 해드린다고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를 악용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잠깐 그러면은 잠깐 쉬시고 이제 중진공 하기 전에 10분만 쉬시고 2시 5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